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쇼크 사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서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 결정 내용 또 새롭게 반영된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수정 경제 전망 얘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 얘기를 잠깐 다뤘는데요. D램 현물 가격,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겠고요. 최근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리츠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가실 텐데요.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마스크를 끼고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진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생활에, 일상에, 또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어떤 반증을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주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반반 정도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관측을 했지만, 역시 저희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겁니다. 동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일단은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어떤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는 항상 어떤 미리 깜빡이를 켜서 나는 우회전하겠다, 좌회전하겠다라는 깜빡이를 켜서 경제 주체들이 미리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유인을 부여한 이후에 통화정책을 주로 펴게 되는데요. 그런 신호를 그동안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준 다음에 다음번 회의 정도 아니면 그 다음번 회의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는 다음번 회의도 사실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그 정책적인 고려 부분이죠. 여기 기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했던 코멘트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전히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자산 버블을 키우는 부분이고 가계의 부실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좀 꺾이는 국면이 나타날 때까지는 한국은행이 마음 편하게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어제 코멘트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12월 16일에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여전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걸 한국은행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려줄 경우 그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가서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국은행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역시 대출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세도 좀 꺾이는 국면이 나타나야 한국은행이 마음 편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는 세 번째 부분은 여기는 코멘트 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환율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금 어제 종가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17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게 1200원 정도가 심리적 마지노였다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해 있다, 절하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더 내린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한국에서의 대외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고려 요인들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코너에서 누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또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기준금리 차이 얘기는 제가 자주 드렸지만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25%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행이 더 내려서 1%까지 만들 경우에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죠. 돈값이 많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몰려간다고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에 한미 금리 차이가 더 커져서 자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한국은행이 고려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하거나 또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만 한국은행도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수월치 않다라는 점에서 한국은행도 이번뿐만이 아니고 4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수월치 않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해고요. 다만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한국은행이 어떤 또 경제 시그널을 줬는지를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수정 경제 전망 내용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는 그대로 1.0%를 유지했습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가 살아나야 물가가 위로 올라가는데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 다만 1% 미만으로 빠지는 극도의 디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직 여전히 좀 신중하지만 낙관론을 조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죽으면서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2.3에서 2.1%로 0.2%포인트 그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요. 지금 동시에 민간 소비 역시 2.1에서 1.9%로 0.2%포인트, 또 설비 투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역시 0.2%포인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그 민간 소비는 가계죠. 경제 주체의 가계고요. 설비 투자는 기업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공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밑으로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민간기관이 예상하듯이 1%대 성장률은 아직 아닐 것이다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한국은행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2.1%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당장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만 한국은행도 지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제 하나 나왔습니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요. 여기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지웠는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 원 늘렸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총액한도 대출이라는 그 용어로 쓰였는데요. 제가 한국은행 출입 기자 할 때만 해도 이 용어였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라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 한국은행이 크레딧 라인을 한도를 열어서 시중은행에 꼬리표를 붙여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줘라라고 하면서 이 자금을 시중은행에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이 이 자금을 받아서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그 대출을 풀었다라는 겁니다. 5조 원 더 늘렸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들이 좀 한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대출 한도를 5조 원 늘려줬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었고요. 따라서 한국은행 자체는 지금 상황을 아주 낙관하지만은 않고 있다. 우려하고는 있다. 다만 그 상황이 장기로 갈 것인지 중기로 갈 것인지 단기로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고려 요인들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조금 더 관망하고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시중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4월이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러와 강세가 좀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 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는 주택 가계대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행이 4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금리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에 그 다른 수혜주들의 기대감들이 컸는데 그런 기대감들은 조금 수위를 낮춰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관심을 계속 모으고 있는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개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D램 고정거래 가격. 이거는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B2B로 거래되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업체가 반도체를 많이 쓰는 대형 IT 기업에게 직접 공급하는 그래서 중장기로 주로 계약 단위로 정하는데요. 이 고정거래 가격이 월별로 산출이 되는데 이 가격이 지금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달 연속으로 D램 고정거래 가격, B2B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D램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현물 가격. 이 현물 가격은 스팟은 매일매일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B2B 기업한테는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가장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죠.
계속 하락하던 D램 현물 가격이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D램 관련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 내에 싹트고 있다는 건데요. 그 기저에는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국에서의 공장이 가동을 많이 줄였죠. 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 또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여기서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D램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D램 시장에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건데 진정되고 나면 서버에 들어가는 그 D램이라든지 또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필요한 업체들은 미리 이 D램을 사재기하는 재고를 쌓아두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는 리스크 때문에 요인들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 현물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생산량이 줄어들고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퍼스트티어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공급 부족 국면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두 회사에 대해 거는 기대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패대기 치고 있다. 이게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그거보다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은 두 회사 비중을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두 종목 비중을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로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이런 반등 기조가 나타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종목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질만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전문가들도 2분기부터 D램 가격은 본격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리스크 요인을 보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온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요. IC 인사이트라는 그 시장 전망 업체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올해 반도체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 7%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총 출하 규모는 1조 개를 넘어서면서 지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그 출하량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저에 흐르는 이 반도체 시장, D램 시장 기저에 흐르는 펀더멘탈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인한 일시적인 출렁임은 조금 감안하고 이 시장의 기저에 흐르는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리츠에 대한 얘기인데요. 리츠. 흔히 보면 리츠에 대한 관심은 두 개의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데요. 리츠는 첫 번째, 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 리츠는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이 국내 업체들의 시가 배당률인데요. 시가 배당률이 최고 6%, 낮게도 2%대를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올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중수익 상품으로서 그리고 가격 자체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상품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 리츠 상품은 항상 주목을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시장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리츠의 가격은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절대적인 차입, 대규모로 자금을 빌려서 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금을 빌리는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금리 하에서 싸게 빌려서 건물에 투자한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리츠는 굉장히 주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증시 상황은 어떠냐? 조정 국면이죠. 또한 금리가 낮은 국면이죠. 그러면 리츠 가격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리츠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해외 리츠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전히 경기 전망이 좋은 상태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기사 본문 한번 보시면 이 리치 코크랩 같은 경우는 지금 올 들어 지금까지 주가가 17%나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리츠, 롯데마트에 투자하는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13%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의 주가 하락 좀 이상한 정도죠. 왜냐? 그럼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여기 롯데리츠에 들어간 그 펀드 내에 들어가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나타낸 건데요. 대부분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이런 그 유통업체들의 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아울렛 같은 유통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럼 유통업체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임대료를 많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담감에 지금 리츠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지금 국내 리츠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국면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해외처럼 국내 리츠 시장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측면, 왜냐하면 이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리츠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다. 다만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된 국면에서 국내 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뉴욕 시장이 계속적인 폭락 과정을 겪으면서 시장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져 있는데요. 불안에 떨지 말고 이 소나기는 피해가면서 좀 쉬어가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군을 찾아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